IAEA 최종 보고서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2022년 초부터 이제 6차례 보고서가 나왔고 그거를 다 종합해가지고 지금 최종 보고서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염수 정화시설 알프스로 처리된 물을 바다로 배출하는 방식이 국제 안전 표준과 일치한다 이런 결론을 내렸고요. 또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환경적 우려 이해한다. 이런 내용이 있지만은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방사능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The plan as it has been proposed and devised is in conformity with the agreed international standards. And its application would have negligible impact on the environment, meaning the water, fish, and sediment. We'll continue the review if the plan moves forward. It's a decision by the government of Japan. The IAEA will be permanently here, reviewing, monitoring, assessing this activity for decades to come.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의 기자회견 내용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는데 호사카 교수님은 어떤 부분에 좀 주목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안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미미하다. 그러니까 미미한 영향이 좀 있다. 영향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예. 없다가 아니라. 그리고 또 뭐 수십 년간 그 반유를 할 건데요. 그것을 삼시를 바로 후쿠시마에 IAEA가 만들어 놓고 사무실을 만들고 쭉 감시한다. 쭉 감시할 것이다. 모니터링할 것이다. 완전히 안전하면 왜 그런 식으로 하를 보십니까? 약간 한 발을 걸쳤다고 보시는군요. 예, 너무 대규모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왜 도쿄전력에 맡기지 않고 그렇게 IAEA가 직접 나서서 한다는 것입니까? 뭔가 불안한 게 있다. 그런 식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영향은, 저는 그렇게 봤어요.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 만약에 영향이 없다면 없다 이렇게 단언을 했을 텐데. 김준일 대표. 예. 오늘 IAEA 최종 보고서는 어느 정도의 의미를 우리가 부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IAEA 홈페이지에 가가지고 이제 보고서를 다운받아서 봤는데요. 열심히 하셨네요. 다 보지는 못하고요. 일단 좀 전체적인 결과를 봤는데 눈에 띄는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컴프레hen시브 리포트라고 표지 말고 그 다음 장에 이렇게 써 있어요. IAEA는 이 보고서의 정보 정확성 유지를 위해 많은 주의를 기울였지만 IAEA는 이 문서의 사용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게 첫 장에 나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걸로 인해서 이게 안전하다라고 했는데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IAEA가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나한테 묻지 마라. 예, 묻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요? 이런 것도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30년을 이렇게 오랫동안 인류가 뭔가를 이게 핵폐기물에 버려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은 뭐 수치가 낮아서 문제가 없을지라도 이게 장기간 어떤 일이 발생할지는 과학자들도 미지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GMO 논란이 있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문제 없다, 어떤 사람은 야 30년 동안 섭취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할지 알아. 이럴 때는 예방 원칙에 따라서 가장 이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원칙인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도 굉장히 무시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모든 분야의 과학이 입증할 수 있는 건 굉장히 극히 일부분인 거죠. 그렇죠. 이 최종 보고서가 발표되자 정치권 관련 입장을 내놨습니다. 여야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는데요. 보고 오시죠. 원자력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IAEA TF가 그 2년 동안 작업한 결과인 만큼 우리 역시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선동을 위해 국제기구마저 돌팔이 취급하니 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전문가와 검토한 결과 후쿠시마 핵폐수 안전성 검증 못한 깡통 보고서라는 결론을 내렸다. 후쿠시마 핵폐수를 정화한다는 다핵종 제거 설비에 대한 성능 검증은 전혀 없었다. IAEA가 치료 채취한 오염수 분석에 대한 내용 역시 없다. 먼저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11개 국가의 원자력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TF가 2년 동안 이 작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야당을 향해서는 괴담 정치를 중단하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안전성 검증이 없는 깡통 보고서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오염수 방류를 철회하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일단 양당이 모두 지금 내일 긴급 의원총회를 이제 소집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게 정치권에 굉장히 뜨거운 현안이다. 그래서 이 공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이 샘플이나 이런 것들이 도쿄전력 쪽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한 것들로 됐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믿을 수 없다 이런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한편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IAEA가 전문가들 검증 자격에 참여한 거는 맞는데 대부분의 자료들은 도쿄전력에서 제공한 것들, 근데 이거를 받아서 한 거거든요. 도쿄전력이 다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의존적이다. 그쪽에 의존적이라는 거.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도 IAEA는 지지 않는다. 이게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도쿄전력이 과거에도 어떤 사실을 은폐하거나 이런 것들이 여러 차례 있어가지고 신뢰성에 상당히 이제 의문이 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면 2011년 3월에 이제 이게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핵 연료봉이 녹아내리는 거 이거를 노심용융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도쿄전력은 핵 연료봉 녹아내린 적 없다. 노심용융 없었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는데 사고 5년이 지난 2016년 2월에서야 인정을 한 거예요. 5년 만에 인정했어요? 5년 동안 부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건 도쿄전력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그렇죠. 2021년에는 필터 25개 중에 24개가 파손된 사실이 있었는데 이것도 감추고 있다가 뒤늦게 걸려가지고 인정한다든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도쿄전력을 신뢰할 수 있느냐 일본 정부를 신뢰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조금 결정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 조금 신뢰하기 어려웠던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양측이 도쿄전력 예. 약간 이런 느낌도 있고. 교수님, 예. 지금 야당에서는요, IAEA하고 일본하고 이권 카르텔 형성한 거 아니냐, 이 유착된 거 아니냐. 카르텔. 이 단어 함부로 쓰면 안 되나요? 네. 유착된 거 아니냐 하면서 의심을 하고 있는데 이거 뭐 근거 있는 의심일까요? 아직은 거기에 대한 그 근거는 발견되지는 않았죠. 그러나 일본은 그 예를 들면 그 2020년 도쿄 올림픽 네. 그때 유치에 성공했지 않습니까? 네. 2013년에 그 유치에 어마어마한 로비 자금이 들어갔다라는 것은 나중에 밝혀져 가지고 그때 참여한 그 일본 사람들이 다 사법 처리됐고요. 그리고 또 노벨상을 일본 사람들이 많이 받지 않습니까? 네. 그때 노벨상의 심사위원들을 일본에 많이 초청해가지고 향을 제공하는 것은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랬어요? 예. 와, 몰랐네. 그런 게 다 있으니까 IAEA하고 어떤 그 뒷거래가 그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고 도쿄올림픽 이야기도 나중에 나올 이야기입니다. 유착의 어떤 근거가 뚜렷하게 나온 건 없나 보군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아직은. 유착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IAEA하고 일본하고 매우 가까운 나라고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일본이 IAEA 그 의장국을 했거든요. 사무총장도 하마노 10년 사무총장, 하고 그리고 예. 분담금 같은 경우에도 일본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이 내요. 많이 내고. 예. 그렇다고 뭐 이것 때문에 그러면 눈을 감아줬다라기보다는 네. IAEA 국제 원자력 기구의 성격 자체가 핵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곳이고 이거에 대한 어떤 위험성을 좀 불식시키는 데 조금 집중 초점이 맞춰져 있는 어떤 네. 방식이니까 이거를 뭐 카르텔로 없던 거를 만들어 가지고 데이터를 조작했다 그런 거라기보다는 네. 가장 우호적인 방식으로 해석을 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일본 정부하고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조금 불신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이게 나왔다라고 보는 게 좀 타당할 것 같습니다. IAEA는 뭐 꼭 일본 편이라기보다는 원전 편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군요. 그렇게 보는 게 맞고 체르노빌 원전 사고 20주년에 있어서 평가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때 WHO도 나오고 민간 과학자들 토치 보고서도 나오고 그랬는데 가장 이를테면은 갑상선 암의 숫자가 가장 적게 보고를 한 게 IAEA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무리하게 하는 방식으로 알겠습니다. 그냥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방류 준비 단계는 다 끝난 것입니다. 오늘부로. 방류할까요? 다만 이제 방류 시점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결정을 하는데 좀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게 일본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후쿠시마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어마무시합니다. 어업인들이 지금 연일 결의문 발표하고 방류하면 안 된다.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후쿠시마 현의 어업협동조합 연합회 여기서도 해양 방류 반대 특별 결의를 할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또 관광업계도 사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전 사고 이후에 사실 안 가거든요, 사람들이 그 지역 동네에. 근데 최근에 이제 많이 좀 그런 것들이 완화가 됐는데 다시 이렇게 방류를 할 경우에는 이거는 관광업계의 대형 악재다라고 하기 때문에 자민당하고 집권 열린 여당인
공명당 야마구치 대표 같은 경우에는 해수욕 시즌은 좀 피하자. 왜 지금 사람들이 이제 물에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해수욕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아니, 안전하다면서요.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뭐 거기에서도 이제 뭐 어찌됐든 이런 불안감을 좀 피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에서는 어쨌든 여름에는 방류하겠다 이런 의지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2015년에 일본 정부는 관계자들의 동의가 없는 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요, 마츠노 관방 장관이 2015년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관계자들의 동의가 없는 한 절대 반려하지 않겠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 오민들은 반대하고 있으니까. 엄청나게 반대하고 그렇죠. 있어요. 예. 치사까지 나서서 다른 방법으로 처리해라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좀 있기 때문에 단장 반려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부터 해수욕장이 개장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숙박업소 사람들이 이제 반려하기 시작하면 1kg라는 거 금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지 않게 된다. 그럼 반발이 심하겠군요. 예, 이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간단하게 금방 반유라는 것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간단치 않은 문제다. 일본 후쿠시마 앞에 서식하는 우럭이 우리나라 연안으로 건너올 가능성은 전혀 없으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당의 입장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때까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금지될 것이라고 믿어도 좋습니다. 근데 지금 궁금한 게 후쿠시마에서는 그 후쿠시마산 수산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소비합니까? 일단요, 후쿠시마 내륙에 있는 거 있잖아요. 내륙에서 나오는 논수산물을 모두 일단 수출 금지입니다. 군대적으로는 유통시키고 있습니다. 일본 자체적으로 수출 자체적으로 금지예요. 그럼 그거는 내륙 부분, 내륙에 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가 되어 있는 곳은 바다 부분이잖아요. 네, 수산물. 소비를 하는데 네. 싸게 아주 싸게. 사람들이 안 사니까. 안 사니까 아주 싸게. 이것도 네. 어민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 후쿠시마산 쌀이 있잖아요. 네. 이거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나온 게 모두 수출 금지예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의 입장은 한국한테 수입하도록 압력을 넣지 않겠다. 그리고 WTO 제소도 하지 않겠다라는 건데 이거는 지금의 현재 한일 관계가 좋으니까 이거를 해치는 방향으로 가지는 않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국제 관계라는 게 언제 좋아지고 언제 나빠질지 모르는 거예요. 남북 관계도 좋아졌다 나빠졌다. 네. 한일 관계도 좋아졌다 나빠졌다. 그러면은 만에 하나 일본하고 한일 관계가 안 좋아졌을 때 일본에서는 WTO에 제소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우리가 1심에서 지고 2심에서 이겨가지고 수산물을 계속 수입을 안 했거든요. 그랬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IAEA 보고서까지 나오면은 우리가 WTO 제소 당할 경우에는 패소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네. 그러면은 정부에서 우리는 수입 안 합니다. 이런 의지하고 상관없이 수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자세한 내용은 또 2부에서 계속 네, 이어가니까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누군가를 의식하는 게 대통령실이 아니더라도 연관개혁 이런 거 하기로 해놓고 지금 제가 봐도 석연치는 않은 공정한 착각이라는 책. 저는 새삼스럽게 세상 참 비정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요? 지금 이 구성을 보면요. 의원 출신이 두 분 계시고요. 네. 영선이 두 분이 계세요. 메이저 콜업이 안 됐던 분. 그러면 마이너리그끼리 서로가 좀 힘모으고 이렇게 토닥토닥 으쌰으쌰 할 줄 알았는데 의원 출신이 영선하고 내가 겸상해야겠냐고 불쾌감을 드러냈답니다. 누가? 저분이 지적했습니다. 진짜요? 네네네. 뉴스에 여기서 또 화제가 된 두 분이 계십니다. 박원석 전 의원님. 오늘 뜨거웠어요. 제3지대 금태섭 전 의원과 뭔가를 하고 있다. 보도가 됐어요. 정태근 전 의원과 함께. 아니 요즘은 뭐 겁나 사람을 못 만나겠어요. 만나가지고 갖고 있는 생각을 갖다 좀 교환해서 그게 알려지면 신당이래. 네. 제가 보기엔 좀 과장됐고요. 물론 이제 오늘 얘기가 잘 안 됐나 봐요. 아니 정태근 의원님이나 금태섭 의원님하고 만나서
서로 갖고 있는 의견 교환을 했고 네. 다음 총선은 과연 기성정당을 고쳤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될 거다. 아, 그럼 우리가 제3당을 한번 그러기 만들어보자. 어렵다라는 의견은 비슷한 것 같아요. 아, 제3당. 네. 이제 이런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과정인데 아, 제3당. 그렇다고 이게 신당이 무슨 뭐 내일 모레 생기는 것처럼 얘기하는 아, 건 지금 시도 중이다. 이렇게 그건 과정이죠. 정리하겠습니다. 사람 만나는 게 좀 불안하다고 합니까? 네. 제가 박원석 전 의원하고는 다른 프로에서도 종종 만나거든요. 예. 안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오해 살까봐. 아, 만나면 글로 휩쓸려 들어가니까. 아니 괜히 또 오해 사는 기사가 아, 나올까 오해 살수 봐. 있습니다. 뭐 안 만나야 김근식 될 저 것 실장님도 성향은 같아요. 아,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같아요. 생방송 중에 왜 사람을 이렇게 묶이시도록 네, 큰일 그러니까 납니다. 큰일 납니다. 사실 근데 저도 자주 보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기사를 안 흘리죠. 보고 나서도. 자, 자연스럽게 이현주 전 의원님. 예. 아유, 뉴스가 엄청났어요. 그 후쿠시마 방류는 절대 안 된다. 아니,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희가 이제 현안이라든가 정책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도 하고 정치 개혁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는 이 세미나하는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임에서 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다루다가 네. 저희가 그 모임이 끝나고 나서 이거는 그냥 있어서는 안 되겠다. 특히 이제 여야의 다툼으로 많이 인식하시잖아요. 아, 네. 그죠? 그런데 우리 보수 성향인 사람들도 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저보다 더 보수 성향인 분도 계셨고. 그런데도 다들 이건 문제가 있다. 정부의 태도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라고 네. 인식을 해서 그렇다면 이게 어쨌든 85% 여론조사에 보면 그런 것도 있잖아요. 국민이 반대하는 이 목소리를 우리가 좀 대변을 해야 되겠다. 네, 이 진영의 어떤 대립으로만 네. 볼 사안이 아니다. 자세히 들어보니까 또 뭐 제3당 비슷하게 이게 양당의 못된 습성인데 자기들하고 조금 다른 얘기하면 다 제3당이에요. 이현주 전 의원님하고도 같은 쪽에 앉아있기까지 어렵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럽죠. 자, 그래서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IAEA 최종 보고서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라는 입장을 냈는데 거기에 매우 동조하시죠. 그렇죠. 이어가세요, 이야기를. 원래 이제 안전 기준이라는 게 100% 안전한 것보다 200% 안전한 걸 원하는 게 사람 심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많은 분들이 여론조사를 하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불안이 높게 나타나는 건 저는 그런 심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것이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뭐 방사능 테러다, 뭐 우물에 독극물 풀었다고 하는 민주당의 주장에 동조해서 민주당 지지로 올라가는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지의 문제는 아니죠.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좀 더 센 기준을 요구하는 것과 네. 후쿠시마 오염수가 IAEA라는 그 국제적인 가장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안전기준을 통과했다는 것과는 분리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같이 묶어서 볼 필요는 그러니까 없다는 이제 거예요. 이 문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두 분 싸우면 안 되는데? 얘기를 안 할 괜찮아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 이게 지금 누구 편이냐를 가지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결론이 안 나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가 책임 있는 태도냐,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IAEA는 사실은 권위 있는 기구인 건 맞지만 원자력 분야 전문가들이 모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있죠. 국민들의 대부분의 관심사는 원자력 분야의 전문가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의사 선생님들이나 네. 환경 생태학자들이나 환경 관련된 분들, 인체에 관련된 보건 관련된 거 이런 걸 듣고 싶은 거고 그 IAEA에서 기시다 총리한테 보고서를 갖다 드리잖아요. 네. 그 장면 자체가 상징적으로 모든 걸 보여준다. 네, 우리 정부가 말이죠. 네. 대한민국 정부로서 국민의 건강권과 환경 안보 네. 이런 걸 걱정하면서 최대한 막고 최대한 국민 편에 서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렇죠. 지금 겸허히 수용한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어떻게 수입을 반대합니까? 민주당 이 수산물 수입 지금 정부 여당에서도 그거는 왜 아니야라고 입장을 내고 있는데 솔직히 걱정하는 분들 많거든요. 그렇죠. 지난번에는 절대 없다 이랬잖아요. 예. 근데 아까 얘기하는 거 보면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약간 낮아졌다고 보시는군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가 WTO에서 1심에서 졌던 거는 그 수산물 자체가 기준치 초과된다 요걸 주장했었는데 2심에서 우리가 뒤집은 게 그 주변 환경이 오염됐다. 생태계 문제. 생태계 문제를 그렇죠. 지적한 거였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주변이 오염되면 예를 들어서 구제역이라든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나 이러면 일대를 전부 다 몰살한다. 네. 절대 안 먹는다.
우리나라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은 일본에서도 안 된다는 거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처럼 예를 들어서 이 오염수가 방류되는데 문제 없다라고 우리 정부가 계속 밝히고 있잖아요. 오염수가 안전한데 그렇죠. 수산물이 왜 안전하지 않느냐. 그렇죠. 그렇게 나왔을 때 WTO에서 할 말이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얘기 안 끝났어요. 지금 이미 EU도 이제 부분적으로 수입 금지하고 있는데 수입 재개달을 요청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도 분명히 요청을 할 겁니다. 맞아요. 네. 그때 왔을 때 끝까지 안 하면은 제소할 가능성이 있죠. 네. 저는 WTO 에서. 제소했을 때 WTO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제가 높다고. 어떤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 생명과 안전, 특히 원자력 오염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국민적 차원의 안전, 이것들을 국제적으로 공인하는 기관이 IAEA 말고 또 어떤 게 있느냐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고, 우리 국내 정부기관 중에 식품의약품안전처라는 게 있잖아요. 네. 식약처가 이 식품을 팔아도 되는지 먹어도 네. 되는지 결정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네. 이 약품을 시판해도 되는지, 네. 이 약품을 먹으면 안 되는지, 그걸 유일하게 결정하는 기관이에요. 그럼 식약처가 그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럼 식약처의 안전 기준이 있어요. 네. 그 기준에 부합하면 시판이 되고 파는 겁니다. 네. IAEA라는 그 기구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하면서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제적 표준을 가지고 점검하고 규제하는 기관이에요. 네. 그러니까 IAEA만큼 식약처 같은 역할을 하는 데가 없는 거예요. 네. 거기에서 이야기했을 때 안전 기준에 타당하다라고 네.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식약처 비유는 말이 안 되고요. 왜 왜냐하면 말이 안 이거는 됩니까? 분수업체가 나서가지고 이 평화협정 체결하자는 거하고 비슷한 얘기예요. 소리예요? IAEA는 앞서 분수업체가? 말씀하셨지만 이게 원자력산업진흥기구입니다. 그리고 IAEA의 검증은 방류의 기술적 안전성에 관한 검증이지 그것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그것이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할 만한 그런 권위 있는 네. 그런 기능을 가진 기구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게 다른 문제입니다. 네. 근데 이걸 가지고서 알겠습니다. 방류의 기술적 안정성을 검증됐다 그래서 네. 인체에 미치는 영향,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알겠습니다. 누가 그렇게 좋아요. 얘기하죠? 아니, 자, 진짜 중요한 문제가 남았어요. 자, 아주 뜨겁고 좋습니다. 예, 다음 이슈가 진짜 재밌거든요.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구축해서 이권을 나눠 먹는 구조는 철저히 타파해야 합니다. 모든 공직자는 이와 맞서기를 두려워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권 나눠먹은 카르텔, 기득권 세력, 국민을 위해서 박살내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이권 카르텔 척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발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공직사회나 저런 부패한 이권 카르텔의 문제가 있다면 그건 검찰, 경찰, 공정위, 국세청이 나서서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대통령이 좀 더 큰 그림을 가지고 국정 비전을 제시하고 국정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데 이건 마치 검찰총장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듯이 연일 이권 카르텔을 강조하는 게 과연 맞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그 이권 카르텔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검사들의 카르텔, 법조 카르텔 이런 거거든요. 법조 카르텔. 천문학적인 그런 이 수임료 받고 뭐 전관 예우하고 네. 또 비정상적인 로비 접대, 이를테면 대장동 55 클럽이라든지 또 무슨 뭐 수산업자 사건이라든지 다 법조인들이더라고요. 게다가 관련 오랫동안 지내고 나서 로펌 가가지고 그런 전관 예우격에 활동을 하는 대표적인 분 중에 한 분이 지금 한덕수 총리잖아요. 두 번이나 네, 대형 그렇죠. 로펌 회전문 예. 하셨고. 근데 왜 이런 법조 카르텔 같은 건 얘기를 안 하시든지 이런 데 대해서 좀 의문이고 최근 들어서 뭐 김건희 여사 일가 땅과 관련돼서 노선이 변경되는 고속국도에 노선이 변경되는 이런 일이 지금 스캔들이 터져가지고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국토부가 뭐 변경된 거를 다시 번복하고 네. 뭐 뇌피셜이었다 이런 얘기를 지금 국토부 장관이 나와서 하고 있는데 그런 건 카르텔이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지 그리고 재벌 대기업들이 담합해서 시장에서 가격에 혼란을 주고 그로 인해서 비정상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아주 오래된 문제 이런 건 카르텔이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지 유독 노조와 시민단체 무슨 뭐 사교육 지난 정부의 특정한 정책 이걸 찍어가지고 이권 카르텔이라고 얘기하는 건 내년 총선을 앞두고서 구도를 만들려는 그런 전선에 대통령이 나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선택적 이권 카르텔로 보시는 것 같아요. 저는 박원석 의원이 말씀하신 뭐 법적 카르텔, 관료 카르텔 문제가 있으면 그 카르텔도 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지금 이 카르텔에 대해서 대통령이 계속 일관되게 강조하는 건 뭐냐면
0.73%포인트 차이로 국민들이 선택한 윤석열 정부입니다. 그러면 정권 교체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정치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 검찰총장 출신이 덜커덕 대통령이 됐던 이 시대적 가치는 도대체 어떤 부름, 소명을 받았느냐? 저는 그게 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87년 민주화 이후에 민주주의는 성숙이 됐지만 민주주의라는 게 사실은 상당히 개방적이고 상당히 인권 지향적이고 상당히 유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독보적처럼 카르텔이 형성된 분야가 곳곳에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 법조도 있을 수 있고 관료도 있을 수 있죠. 그런 카르텔을 지난 30년 동안 민주화 이후에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윤석열 정부로 정권 교체된 가장 큰 정치적 소명으로서의 의미는 법치주의이기 때문에 검찰총장 출신이 누구나 다 힘들 거라고 생각했지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사교육, 그다음에 뭐 태양광, 그다음에 무슨 시민단체 보조금, 노조, 건폭노조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일관되게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족한 게 있으면 부족한 걸 요구하십시오. 그러나 그 카르텔을 옹호할 필요는 없다고 알겠습니다. 그 말 나왔으니까 요거 그럼 하나 잠깐 좀 여쭤보겠습니다. 2031년 개통 예정인 서울 양평강 고속도로 원래 이제 예정되어 있던 노선이 있었는데 갑자기 변경이 됐어요. 그런데 봤더니 변경된 노선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포함됐더라라는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희룡 장관이 어젠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늘건과 의혹이 다르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다른 연유에 의해서든 변경이 됐다면 정무적인 검토를 통해서 거기에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의혹이 될 만한 소지가 있으면 하지 말았어야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원희룡 장관이 따끔하게 이야기를 한 거고 만약에 그런 의혹이 있다면 저는 분명히 투명하게 굉장히 공정하게 파헤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게 사실은 일반적인 일공들이 그런 노선 변경할 권한이 없어요. 전직 지금 양평 군수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있을 때는 이분이 굉장히 이 노선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했던 분이거든요. 아시겠지만 그 남한강교 위쪽에 양서면에 원래 붙게 돼 있었는데 이게 강 밑으로 온 거예요. 6번도가 강 위로 지나갑니다. 거기에 사실은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거였기 때문에 원래 목표가 그거였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노선이 변경될 정도면 국토부라든지 아니면 정치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개입하는 것이지 사실 공무원들은요 그냥 위에서 시키는 거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문제가 되니까 아유 우리가 몰라서 그냥 늘공들이 한 거다. 그렇게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민주당에서는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까? 그렇죠. 우연이라고 치기에는 강 위로 갈 게 강 밑으로 갔다. 근데 이거는 뭐 우리가 잘 모르고 그냥 우연히 됐다. 그 말을 누가 믿겠어요. 알겠습니다. 아시잖아요. 정치인들이 길 하나 놓기 위해서 얼마나 몇 년 동안 노력하는지. 아니 뭐 말씀하신 게 이제 이른바 토건 카르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관계의 유착이 굉장히 고질적인 문제였죠. 그래서 뭐 저는 이번 기회에 싹 다 법조 카르텔 포함해서 이번에 박영수 그 특검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 사안들이. 영장 기각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싹 다 한번 카르텔을 내 편은 무죄고 네 편은 유죄고 이러면 안 되는. 그래서 정말 공정하게 내 주변부터 검찰, 경찰, 공정위 이런 데서 하시면 돼요. 사실 대통령한테 국민들이 기대하는 거는요. 지금 그 얘기가 경제비상대책위원회 회의인가 뭐 거기서 나왔을 거예요. 오늘 나왔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지금 경제 위기론이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굉장히 심각하고 지금 금융계라든지 아니면 이제 가계부채 문제, 부동산 문제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 성장률이 올해 1%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OECD 평균에 완전히 못 미치는 굉장히 저조한 실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거시경제적으로 대통령이 좀 큰 걸 말씀하시고 요거는 그냥 뒤에서 검찰, 경찰 이런 분들한테 얘기하시면 된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좀 더 큰 얘기를 하면서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만 들어보면 윤석열 정부가 좀 잘 못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요즘 그 국정 지지율이 좀 올라가는 양상이거든요. 40%를 넘는 지지율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거 참 그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낮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네. 그러면 이제 정보가 굉장히 위축되고 오히려 정책적으로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좀 올라가는 게 좋은데 최근에 보면 지지율 오른 거에 대해서 너무 좀 이렇게 도취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근자감 보세요? 비슷하게 나는 잘하고 있어. 통일부 지금까지 했던 일 다 하지 말고
법에 분명히 통일부는 이런 일을 하라고 적혀 있는데 네. 그와 무관하게 앞으로는 대북 압박 부서로 통일부는 거듭나야 돼. 환경부 1급 이상 다 사표내. 이렇게 국정 운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대통령실 지시는 아니었다는 입장입니다. 환경부 네. 자체적으로 이 대통령 지지율 올라가서 상당히 느긋하고 흐뭇한 방금 이러고 와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네, 표정이 김근식 실장. 아유 이게 행복이다 하는 표정입니다.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40%를 좀 상회했다고 그래서 지지율 높아졌다고 자만해서는 절대 안 되는 수치고요. 아, 그래요? 사실은 애초에 임기 5년제 정부 하에서의 1년 차에 이런 지지율 사실은 이례적인 겁니다. 아직은 낮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조금 최근 몇 주간의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은 아까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과 탈법과 비법이라고 하는 이제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는 카르텔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일정 정도 먹히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는 외교안보의 정상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2023년에 한반도 정세에서 외교안보를 어떻게 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익에 합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한미동맹 강화하고 한일관계 정상화하고 남북관계 원칙적으로 간다라고 하는 방향에 대해서 아마 국민들이 조금씩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네. 조금 달리 보는데요. 화물연대라든지 뭐 노조라든지 때리기 하면서 지지율이 좀 올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어찌 보면 이제 킬러 문항 나오다가 지금 이제 일타 강사 뭐 100억 번이야, 200억 번이야 이제 거기 세무조사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국민들이 보기에는 돈을 저렇게 많이 벌었어? 이게 약간 어찌 보면 국민들의 그 감정이 호소하는 건 있는데 저는 이런 걸로 자꾸 지지율을 올리려고 하는 게 굉장히 문제다. 지금 이현주 의원 말씀처럼 아니 경제도 어려우면 경제를 어떻게 하겠다든지 아니면 외교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든지 남북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풀기가. 건설노조라든지 화물연대라든지 일타 강사들을 공격해서 하는 건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로는 절대 오래는 못 간다. 근데 이 유혹에서 떨쳐나야 되는데 계속 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는 또 누군가를 또 악마화시켜서 지지를 올리려고 하겠죠. 네. 근데 그렇게 정치에서는 제가 보기엔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문재인 정권 때도 국정농단 적폐 수사를 하면서 적폐 청산. 네, 청산을 예. 하면서 그때도 비슷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국민들이 박수도 많이 치고 했지만 지금 와서 보면 과연 얼마나 많이 나아졌는가 우리 사회가. 그리고 보수주의적 입장에서 이렇게 어떤 급진적인 어떤 포퓰리즘적인 행태에는 지난 정권 때 우리가 굉장히 비판을 했죠. 그런데 지금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수사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이것은 장기적으로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이 요구를 한다. 물러나 달라라고 하신 거죠.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된 데는 저의 책임도 있다는 것 잘 압니다. 저의 못다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자, 추미애 전 장관이랑 특수관계인으로 알고 있는데요. 컴백을 했어요. 네네. 근데 컴백하자마자 지금 집중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 사퇴를 면전에서 지시했다.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서 약간 공격적인 비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사석에서는 이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저는. 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추 대표는 예전부터 계속 굉장히 이거에 대한 아쉬움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보수 언론이 추윤 갈등이라는 그 국면에서 본인은 어쨌든 뭐 동반 사퇴든지 아니면 이걸 이렇게 원했었는데 자기만 혼자 물러난 상황이 됐고 본인이 굉장히 그거에 대한 아쉬움. 그럼 이건 감정의 문제예요? 아니면 큰 그림이 뭐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성찰의 문제 뭐예요? 일단 본인이 하고 싶었던 얘기. 감정의 문제. 네, 왜냐면 저는 그렇게 자주 만나진 않았는데 만날 때마다 이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평소에 가졌던 생각인 것 같고 뭐 왜 얘기하는지는 뭐 다 언론에서 분석하시는 것처럼 이제 정치적인 어떤 본인의 생각이 있겠죠, 당연히. 분명하게 뭐 나간다, 안 나간다, 뭐 주변에 물어봐도 어디 나간다라는 얘기는 안 하지만 총선에 정치적인 뭐 활동을 하지 않겠냐 그런 이유는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감정의 문제는 사실 사석에서는 할 얘기죠. 근데 저걸 이렇게 공적으로 발화한다는 거는 분명히 정치적 의도나 계산이 있는 건데. 네. 추 대표가 정치를 다시 시작하려면 어쨌든 윤석열 정부 탄생의 1등 공신이라는 멍해를 벗어야 돼요. 그 멍해를 어딘가에 씌워야 됩니다. 그 말 진짜 싫어하던데. 그거를 전직 대통령 그 지난 정부의 청와대로 씌우고 있는 거예요. 뭐 이낙연 대표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일종의 내부 총질을 하고 있는 건데. 이 내부 총질로 보십니까? 이렇게 되면 팀킬이죠. 제3지대 화력 좋은데요, 오늘? 게다가 본인을 임명한 대통령을 향해서 뭐 기회주의자라는 식의 물론 본인은 그렇게 그건 얘기 안 아니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얘기하지만 어제. 전언은 그렇게 네.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정치 도의라는 차원에서 봐도 선을 넘는 거 아니냐. 아무리 자기 정치가 중요해도
전직 대통령을 불쏘시개로 저렇게 자기 정치를 한다는 거는 자꾸 이제 저분이 노무현 탄핵을 시켰었지 이런 기억을 환기시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아니 임명직 그 정무직 장관이 임명권자가 물러나라면 물러나는 거고 나가라면 나가는 겁니다. 그걸 본인하고 협의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마치 당연히 그걸 협의해야 되는 문제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이치에 안 맞고 이제 와서 저런 얘기를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는 식의 다분히 개딸용 폭로를 하는 것도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두 분이 또 갈라서네요. 근데 막 바라보고 있는 이 두 분이 너무 재밌어 하시는데. 저는 박원석 의원 역시 제3지대가 정말 모두 가기가 가능하니까 정말 참 편안한 지대인 것 같아요. 근데 실속은 전혀 없습니다. 원래 대국 밖에 있는 사람이 말하기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훈수들 때는 편한데 실점할 수는 없어요. 실적을 올릴 수는 없어요. 개인 성격이 반영됐다고 저는 또 봐요. 개인 성격. 이분은 그러니까 추윤 갈등 때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하고 이렇게 싸울 때도 보면은 뭐 치면서 내 명을 거역하고 뭐 이런 식의 그 발끈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앞뒤 가리지 않고 모두 까기로 하고 난사를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계산적 발언이 아니고. 계산 절대 하지 않습니다. 아까 뭐 정치적 의도 계산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판을 키워가지고 결국 정권 교체에 큰 공을 세워준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말 진짜 싫어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이 판국도 제가 볼 때 현근택 대변인은 정말 힘들 거예요. 자기 이렇게 가까웠던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을 좀 하기가 어렵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추나 땡이죠. 이렇게 나와서 계속 또 난사를 해주시면 저희들은 정말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국민의힘은 좋은 겁니까? 그렇죠. 저도 사실은 그때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장관이 그만둘 때 총장도 뭐 같이 그만둔다든지 했으면 이런 문제까지 안 오는 거거든요. 근데 장관은 어쨌든 그만두라 하고 총장은 그냥 살려줬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새년 기자회견에서는 뭐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그러고 정치는 절대 안 할 거다. 이랬거든요. 정치 안 하실 대통령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무적인 판단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얘기하는 근데 거예요. 문재인 정권 당시에 이제 제가 이제 앞장서서 비판을 많이 했던 사람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물론 추미애 대표가 어떻게 행동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야권 내부에 어떤 성찰은 좀 필요하지 않나. 뭐냐면 그때도 제가 뭐라고 했었는데 이 검찰 개혁을 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국정농단에 대해서. 근데 검찰 개혁을 한다라고 했으면서 검찰에 정권을 부여하면서 검찰 개혁을 한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문제는 사실은 검찰 정권이라고 지금 민주당에서도 비판하는 이 상황을 초래한 어떻게 보면 원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뭔가를 개혁한다. 검찰을 이용해서 이거는 우리가 정말 절제를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찰의 계기로 삼을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시간 관계상 여기서 급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끝났습니까? 네, 끝났습니다. 네. 7월 4일 화요일 더 라이브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